여러분 혹시 아세요? 2026년 1월 금값이 온스당 5,5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는 사실을요. 2025년 한 해 동안만 무려 50%나 폭등했고 은값은 더 놀라운데 거의 60%나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의 상식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값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은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물가 오른 걸 빼고 실제로 내 손에 남는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마다 금값이 급등했어요. 1934년부터 1947년까지, 1970년부터 1980년까지, 그리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돈을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뜻이니까 사람들이 현금 대신 금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런데 2019년부터 실질금리가 다시 마이너스로 빠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금의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지정학적 위험까지 겹치면서 금값 상승이 더욱 가속화됐어요. 이런 금융환경 변화가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중앙은행들의 폭풍 매수입니다. 세계금협회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연간 300톤에서 400톤 정도를 꾸준히 샀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달러 가치 하락이 걱정됐던 거죠. 그런데 2022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 자산을 압류해버렸거든요. 이걸 본 다른 나라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면 내 달러도 뺏길 수 있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2022년부터 중앙은행들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으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1,000톤이 넘는 엄청난 양을 3년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약 1,086톤을 샀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두 합쳐서 사는 게 겨우 1,000톤 정도인데 이게 3년 연속 유지되고 있다는 건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금을 사고 있을까요? 인도 중앙은행은 2024년 한 해에만 73톤을 매입했고 터키는 26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중국 인민은행도 6개월 만에 금 매입을 재개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약 2,264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로는 훨씬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중국은 IMF의 보고를 잘 안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가와 민간을 합쳐서 2만 톤까지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사모으는 걸까요?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금은 그 핵심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이 중앙은행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건 익명성입니다. 금은 한번 녹여서 다시 만들면 출처를 전혀 알 수 없어요. 러시아산이든 중국산이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 세계 어디서나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달러나 다른 화폐와 달리 특정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죠. 미국이 마음대로 동결시키거나 압류할 수도 없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최악의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는 진짜 안전자산이 되는 겁니다. 유럽 중앙은행 자료를 보면 글로벌 외환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이 10년 전보다 10%포인트나 떨어졌고 반대로 금 비중은 19%까지 올라왔어요. 세계 금융 질서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026년에도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금값이 온스당 3,700달러에서 4,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일부에서는 7,0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2025년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으니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금값을 떠받치는 구조적 요인들, 그러니까 실질금리 하락 기대감, 지정학적 불확실성,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수, 달러 약세 같은 요인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금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금보다 은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금값이 오를 때 은값은 그보다 1.5배에서 2배 더 오르거든요.
1970년대를 보면 금값이 7배 오를 때 은값은 12배나 치솟았고 2000년대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어요. 2025년에 은값이 거의 60%나 오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의 시장 규모가 금 시장보다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금 시장이 100조라면 은 시장은 10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같은 수요가 몰려도 은값이 훨씬 더 크게 튀는 겁니다. 게다가 은은 이날 수요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서 반도체, 전기차, 전진 등 차세대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2025년 11월에 미국 지질조사국이 은을 중요 광물로 지정한 것도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죠.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떨까요? 사실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금을 단 한 번도 추가로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12년째 104.4톤으로 똑같아요. 외환 보유액의 약 1.2%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치고는 금 보유 비중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을 안 사는 이유는 금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낮은 유동성, 그리고 이자를 주지 않는 무수익 자산이라는 특성 때문인데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걸 보면 한국은행도 중장기적으로 금 매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정학적 위험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면 금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더 이상 국제 경찰 노릇을 안 하겠다는 신호인 거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도 개입 안 하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영토 분쟁이나 무력 충돌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세계번행은 2008년부터 탈세계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분석했고 2018년 트럼프의 무력전쟁 때 더 가속화됐으며 2025년 트럼프 2기 때 더욱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탈세계화 시기에는 국제 분쟁이 증가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모두 그런 시기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단순한 투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실질금리 하락, 달러에 대한 신뢰 약화, 각국 중앙은행의 탈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금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왜 금값이 오르고 있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이해하는 건 중요하죠. 여러분도 이제 금값 뉴스를 볼 게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큰 그림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도 알쓸별잡이었습니다.